1942년 8월 21일 오전 3시 10분, 과달카날 엘리게이터 크릭의 좁은 모래톱, 약 200명의 일본군 병사들이 달빛 비치는 해변을 가로질러 해병대 진지를 향해 돌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군 기관총 사수들은 조중영을 통해 다가오는 적을 추적했습니다. 거리는 20야드, 15야드, 10야드로 좁혀졌습니다.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일본군이 수류탄을 던질 수 있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모든 본능은 사격 개시를 외쳤습니다. 모든 교범은 최대 사거리에서 교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베테랑들은 적을 이렇게 가까이 오게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해병대는 사격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모든 방어전 규칙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반데그리프트 소장은 이 전투를 수학 문제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사전 등록된 포병 좌표, 교차하는 화력 범위, 그리고 37mm 캐니스터 탄약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탄약에는 122개의 강철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탄약들은 거대한 산탄총 탄약처럼 포신에 장전되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뛰어난 정신력과 야간 전술로 또 다른 미군 진지를 점령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해병대 역사상 가장 정밀하게 설계된 살상지대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적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것이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이치키 기요아키 대령은 과달카나를 향해 검은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구축함 카게로의 갑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일본 지휘관들이 승리 열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진주만 공격 이후 제국군 전체를 들불처럼 휩쓸었습니다. 미군이 결단력 있는 공격 아래 무너질 것이라는 도취적인 확신이었습니다. 이는 중국군이 12개의 전장에서 붕괴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이치키는 취소된 영광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대는 미드웨이 점령을 위해 지정되었던 부대였습니다. 그것은 태평양에서 일본의 기세를 회복시킬 중요한 전리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전은 취소되었고 그의 부대원들은 일본의 우월성을 영원히 증명할 화려한 승리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정보보고서는 고무적이었습니다. 8월 12일에 공중 정찰 결과 핸더슨 비행장의 미군 진지 주변에서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치키의 선발대가 8월 18일 타이브 포인트 근처에 상륙했습니다. 이곳은 해병대 진지에서 동쪽으로 25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의 무전병들은 자신감 있게 보고했습니다. 적과의 접촉은 없었고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상급사령부는 과달카날의 미군 병력을 3,000명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이들은 급히 상륙하여 흩어지고 사기가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계산은 간단해 보였습니다. 이치키는 제28 보병연대의 917명 정계 병력을 지휘했습니다. 신속한 야간 공격은 미군이 소중한 비행장을 지키기 위해 남겨둔 어떤 소규모 병력이라도 압도할 것이었습니다. 이치키의 부대원들이 핸더슨 비행장을 향해 해안 도로를 따라 행군을 시작했을 때 이치키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알렉산더 반데그리프트 소장이 섬에 거의 11,000명의 해병대를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욱 중요하게도 반데그리프트는 지난 2주 동안 미군의 방어 교리를 혁신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해병대 전술로 훈련받은 장교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였을 방식이었습니다. 해병대 교범이 공격적인 돌격과 빠른 기동을 강조했지만 반데그리프트는 혁명적인 것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밀공학으로서의 방어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형 분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반데그리프트는 통상적인 군 지휘관이 아닌 토목 기술자의 체계적인 시선으로 핸더슨 비행장 접근로를 연구했습니다. 정글 지형은 모든 동쪽 접근로를 다닐 횡단 지점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했습니다. 그곳은 엘리게이터 크릭의 하구였고 좁은 모래톱이 썰물 때 유일한 실질적인 여울을 제공했습니다. 북쪽으로는 바다가 은폐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남쪽으로는 울창한 정글이 대규모 부대 이동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쪽에서 오는 모든 심각한 공격은 그 모래톱을 가로질러 와야만 했습니다. 제2대대 제1해병연대를 지휘하는 에드윈 폴락 중령은 처음에는 반데그리프트의 방어 개념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병대 교리는 사격과 기동, 적극적인 순찰, 그리고 가능한 한 멀리서 적과 교전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반데그리프트의 계획은 거의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적이 수류탄 사거리 내로 접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개별 해병대원들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모든 본능은 최대 유효 사거리에서 목표와 교전하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일본군 병사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폴락이 매일 방어 진지를 걸으며 화력 범위와 무기 배치를 확인하면서 반데그리프트 개념의 기하학적 정밀성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학적 전쟁이었습니다. 수랭식 M1917A1 브라우닝 기관총들은 교차하는 사격 범위에 배치되었습니다. 각 승무원은 자신의 구역을 유지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인접한 총들이 빈틈을 메웠습니다. 제11해병연대에 사전 등록된 박격포 집중 사격과 포병 사격도 있었습니다. 좌표는 낮에 측정되어 승무원들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에미 캐니스터 탄약으로 장전된 37mm M3 대전차포가 있었습니다. 각 포탄에는 122개의 강철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좁은 모래톱을 살상 유도로 바꿀 것이었습니다. 요구되는 훈련은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해병대 기관총 사수들은 가능할 때 400에서 600야드 거리에서 목표와 교전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반데그리프트의 계획은 일본군이 30야드 이내로 접근할 때까지 사격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개별적 병사들이 해병대 진지로 수류탄을 던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또한 심리적 압박이 모든 병사의 담력을 시험할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사거리에서 37mm 캐니스터 탄약은 거대한 산탄총 발사처럼 기능할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탄약은 여러 공격자를 동시에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시냇물 라인을 따라 수랭식 브라우닝 기관총 중 하나를 운용하는 프랭크 포메로이 1등병은 며칠 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교리를 해병대 전투에 대해 배운 모든 것과 조화시키려 했습니다. M1917A1은 분당 450에서 600발의 연사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순행식 재킷은 장기적인 교전 중 공랭식 무기를 괴롭혔던 총열 과열을 방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근접한 거리에서 사격하는 것은 일부 적 병사들이 격퇴되기 전에 필연적으로 해병대 진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계획은 교차 사격의 기하학적 정밀성과 캐니스터 탄약의 저지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했습니다. 제1해병연대지 중대는 기동 예비대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일본군의 어떤 돌파도 고착화되기 전에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반데그리프트의 방어 계획에서 아마도 가장 심리적으로 어려운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해병대원들은 적어도 무기를 발사하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지중대는 예비 진지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살상지대가 설계된 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일본군이 방어선을 뚫고 들어온다면 즉각적인 방역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8월 21일이 8월 21일로 바뀌자 해안 감시병들의 정보 보고는 상당한 일본군 병력이 해안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엘리게이터 크릭을 따라 진지에 자리 잡은 해병 대원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태평양 전쟁의 남은 기간 동안 미군 방어 교리를 재편할 전술 실험에 참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령관이 적을 가까이 오게 하라고 명령했다는 것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어떤 해병대 교범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본능보다 수학을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형 자체가 죽음의 기하학을 결정했습니다. 폴락 중령은 엘리게이터 크릭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을 연구하는 데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방어 공학이 청사진처럼 지형을 읽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가을은 대략 남북으로 흐르며 자연적인 장벽을 형성했습니다. 그 후 동쪽으로 굽이쳐 바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서쪽 강둑, 해병대가 주 방어선을 구축한 곳에서는 지면이 약간 솟아 있었습니다. 이는 썰물 때 유일한 실질적인 횡단 지점 역할을 하는 좁은 모래톱을 가로질러 명확한 관측과 화력 범위를 제공했습니다. 북쪽으로는 탁 트인 바다가 공격하는 병력에게 어떤 은폐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남쪽으로는 울창한 정글이 대규모 부대 이동에 거의 뚫을 수 없는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동쪽에서 오는 모든 심각한 공격은 폭 50야드 미만의 살상 유도로 집중될 것이었습니다. 폴락은 자신의 기관총들을 외과적 정밀성으로 배치했습니다. 각 에밀 917A1 브라우닝은 특정 구역을 커버하도록 조준되었습니다. 이는 인접한 무기들과 겹치게 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랭식 총열은 이 방어 개념이 요구하는 장시간 사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교전 중 과열될 수 있는 공랭식 무기와 달리 각 포반은 며칠 동안 주요 지형 지물까지의 사거리를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미리 정해진 목표 기준점을 위해 조준 말뚝을 표시했습니다. 밤에는 유관 식별이 불가능할 때 기관총 사수들은 무기를 사전 등록된 위치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각적 확인보다는 순전히 수학적 계산에 기반하여 정확한 사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반데그리프트의 방어 계획 중 포병 부분은 해병대가 전투에서 시도했던 가장 정교한 화력 계획일 것입니다. 제11 해병연대의 전방 관측병들은 엘리게이터 크릭 동쪽 강둑에 집중점을 사전 등록했습니다. 그들은 주간의 정확한 거리와 나침반 방위를 측정했습니다. 이 좌표들은 사격 도표에 기록되어 전선 후방수 마일에 배치된 포병 부대가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정확한 사격을 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야간 포병 사격을 추측해서 정밀 공학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관측병들이 사전 등록된 집중점에 사격을 요청했을 때 포반원들은 미리 정해진 설정을 입력하고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포탄이 필요한 지점에 정확히 명중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37mm 대전차포는 방어 계획의 가장 혁신적인 요소였습니다. 주로 적 전차와 교전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이 무기들은 보병 지원 역할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독특한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M3포는 122개의 강철구를 담은 에미 캐니스터 탄약으로 장전되었습니다. 발사되면 이 탄약들은 거대한 산탄총 탄약처럼 기능했습니다. 이는 여러 공격자를 동시에 쓰러뜨릴 수 있는 파괴의 원뿔을 만들었습니다. 20에서 30야드 거리에서 캐니스터 탄약은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었습니다. 개별 강철구들은 치명적인 속도를 유지하며 모래톱 횡단 지점의 전체 너비를 덮도록 퍼졌습니다. 이 방어 시스템의 심리적 요구는 해병대 훈련이 병사들을 준비시킨 어떤 것보다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포메로이 1등병과 그의 기관총 포반은 이 기술들을 반복해서 훈련했습니다. 그러나 무장한 적 병사들이 수류탄 사거리 내로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현실은 모든 생존 본능에 도전했습니다. 에밀 917A1은 이상적인 조건에서 800에서 1000야드 거리에서 목표와 효과적으로 교전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30야드 이내로 접근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일부 공격자들이 수류탄을 던질 수 있는 진지에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 있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습니다. 심지어 격퇴되기 전에 개별 전투 진지를 점령하려 시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격 규율은 성공 또는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각 무기 시스템은 전체 방어 계획 내에서 특정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37mm포는 일본군이 모래톱에 미리 정해진 살상지대에 도달했을 때만 교전했습니다.
기관총들은 캐니스터 탄약이 소진될 때까지 사격을 보류했습니다. 그런 다음 교차 사격을 개시하여 공격을 계속하려는 생존자들을 쓰러뜨렸습니다. 포병 집중 사격은 초기 공격파를 지원하는 증원 병력을 막기 위해 동쪽 강둑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타이밍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너무 일찍 발포하면 일본군이 흩어져 엄폐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방어 사격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기도 전에 압도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즉각적인 방역 부대로 배치된 지 중대는 반데그리프트의 방어 계획에서 최후의 요소였습니다. 일본군이 집중 사격에도 불구하고 주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하면 지중대가 즉시 방역에 나섰습니다. 이는 적이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원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비중대는 엄폐된 위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짧은 통보에도 움직일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주 방어선이 어떤 돌파도 예측 가능한 경로로 유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방역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었습니다. 방어 계획의 공학적 측면은 무기 배치 그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탄약 관리와 재보급 절차가 포함되었습니다. 각 기관총 진지에는 장기적인 교전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탄약이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지속적인 사격 대신 통제된 점사로 발사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수랭식 총열은 장시간 사격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탄약 보존은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포병 승무원들은 포 진지에 추가 탄약을 미리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미리 등록된 각 집중 목표에 특정 수의 포탄을 할당하는 사격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7mm 포는 제한된 캐니스터 탄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표적 선택과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8월 20일 어둠이 내리자 엘리게이터 크리크를 따라 진지에 배치된 해병 대원들은 곧 새로운 방어 개념을 시험하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개념은 해병대 전술의 근본적인 가정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데그리프트의 계획 성공은 개인의 연궁주의나 공격적인 기동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규율과 수학적 정밀성에 달려 있었습니다. 각 해병대원은 더 큰 기하학적 패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 기여할 것이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이 방어체계는 근접 전투를 계산된 방정식으로 바꾸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심리적 압박은 엄청났지만 공학적인 설계는 완벽했습니다. 수학은 20야드 거리에서 전쟁과 만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8월 21일 오전 3시 10분 좁은 모래톱을 가로질러 물 튀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 200명의 일본군이 엘리게이터 크리크 어귀를 가로질러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1등병 포메로이는 M1917A1 브라우닝 기관총에 가늠자의 눈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글에서 어두운 형상들이 나타나 달빛 비치는 해변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랭식 기관총은 장전되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의 좌우 선회 및 고각 조절 장치는 미리 정해진 사격 구역을 커버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본능은 그에게 즉시 발포하라고 외쳤습니다. 창백한 모래와 어두운 물을 배경으로 실루엣이 드러난 적을 즉시 쓰러뜨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포메로이는 발포를 보류했습니다. 그는 폴록 중령이 방어선에 있는 모든 해병 대원에게 주입한 규율을 따랐습니다. 일본군은 기습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 병사들의 자신감으로 움직였습니다. 좁은 수면을 가로질러 장교들의 귓속말 명령과 사병들이 대열을 유지하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크리크 어귀에 고르지 않은 바닥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더 깊은 수로에서 비틀거렸고 자세를 바로잡으면서 장비들이 딸깍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더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유사한 전술로 중국 방어 진지를 꾸준히 압도했던 이전 야간 작전의 베테랑들이 분명했습니다. 전진하는 일본군은 자신들이 정밀하게 조정된 살상 구역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해병대의 방어 계획에 있어 수학적 중심에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중첩되는 사격 범위가 최대 효과로
집중될 것이었습니다. 서쪽 둑에서 25야드 거리였습니다. 20야드, 15야드. 일본 공격대의 선두 부대는 이제 개별 해병 대원이 달빛 속에서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우월한 정신력과 야간 전투 기술로 또 다른 미국 진지를 압도할 것이라고 믿는 병사들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10야드 거리에서 폴록 중령은 몇 달간의 준비와 계획을 시험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발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명령은 방어선을 따라 통제된 외침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병대가 그렇게 근접 거리에서 발사한 가장 집중된 화력을 촉발했습니다. 37mm M3포가 먼저 발포되었습니다. 그들의 캐니스터 탄은 거대한 산탄총, 폭발처럼 좁은 모래톱을 가로질러 폭발했습니다. 각 M2 캐니스터 탄은 122개의 강철 구슬을 방출했습니다. 이 구슬들은 확장하는 파괴의 원뿔을 형성하며 도하 지점의 폭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이는 동시에 여러 공격자를 쓰러뜨렸습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대형을 이루어 전진하던 일본군은 갑자기 모래 위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공격 모멘텀은 정확한 타이밍의 캐니스터 사격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해병대의 방어 계획은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37mm 포가 초기 탄약을 소진하자마자 M1917A1 기관총이 연쇄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살상 구역의 모든 평방 야드를 뒤덮었습니다. 포메로이는 반가쇠를 당겼습니다. 그는 분당 450발의 지속 발사 속도로 순환하는 수랭식 무기의 익숙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기관총의 좌우 선회 메커니즘은 그에게 할당된 구역을 휩쓸게 해주었습니다. 동시에 인접한 승무원들이 사격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엘리트 보병이 입증된 전술을 실행하는 규율 잡힌 자신감으로 시작했던 일본군의 공격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방어 사격이 수학적 정밀함으로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캐니스터 탄을 맞고 살아남은 병사들은 중첩되는 기관총 사격에 갇혔습니다. 그 사격은 사각지대도, 엄폐된 접근로도, 동쪽 둑으로 돌아갈 탈출로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데그리프트의 방어 계획이 가진 기하학적 완벽함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중된 화력조차 모든 공격 병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훈련과 절박함에 의해 움직인 일부 일본군은 방어 사격을 뚫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엘리게이터 크리크의 서쪽 둑에 도달했습니다. 소수는 개별 해병대 전투 진지를 압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총검과 수류탄은 방어선에 작은 틈을 만들었습니다. 한순간 방어 계획의 수학적 완벽함은 위협받는 듯 보였습니다. 개인의 용기와 무자규적인 생존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반데그리프트와 폴록이 정확히 예상했던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주 방어선 후방에 예비대로 대기하고 있던지 중대는 즉시 방역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비 해병대원들은 숙련된 효율성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전진은 계속되는 기관총 사격으로 엄호되었습니다. 이는 일본군이 작은 전과를 통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방역은 신속하고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쪽 둑에 도달한 소수의 일본 병사들을 소탕했습니다. 이들은 크리크 동쪽에 기다리는 증원군에게 성공을 알리거나 의미 있는 거점을 확보하기도 전에 제거되었습니다. 방어전의 수학적 원리는 실시간으로 입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중대가 주 방어선의 완전성을 회복하자마자 동쪽 둑에 있던 일본군 박격포와 70mm 보병포가 해병대 진지를 간접 사격으로 포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적 지휘관들은 초기 공격이 치명적으로 실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공격을 조직하기에 충분할 만큼 미국 방어 사격을 제압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박격포탄이 해병대 전투 진지들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그 폭발은 짧고 지옥 같은 섬광으로 전장을 비추며 모래톱에 흩어진 일본군 사상자의 규모를 드러냈습니다. 날아오는 간접 사격은
개별 해병 대원들의 신경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머리 위로 박격포 파편이 휙휙거리고 70mm 포탄이 방어선을 따라 떨어지는 동안에도 진지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포메로이는 기관총 위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는 각 일제 사격마다 자신의 진지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폭발음을 무시하려 노력하며 새로운 공격의 징후를 찾기 위해 자신의 구역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그의 에밀 917A1 기관총의 수랭 재킷은 지속적인 사격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냉각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공랭식 무기를 괴롭히는 총열 과열 문제 없이 정확한 사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게이터 크리크 전투의 첫 번째 단계는 반데그리프트의 방어 공학이 가진 치명적인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그날 밤의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이해했습니다. 일본군은 여전히 크리크의 동쪽 둑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간접 사격은 추가 공격 시도를 위한 준비를 나타냈습니다. 해병대는 그들의 방어 개념이 근접 거리에서 작동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수학적 전쟁과 전통적인 공격 전술의 궁극적인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일본군 공격은 초기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었다고 믿는 지휘관들의 방법론적인 정밀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약 150명 규모의 또 다른 중대 병력이 같은 좁은 모래톱으로 접근했습니다. 이곳은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그들의 동료들이 학살당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 장교들은 자신들의 전술적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결함을 인정하는 대신에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불충분한 병력과 협력 부족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더 큰 병력이 더 나은 대형으로 전진하면 순전히 공격의 무게만으로 미국 방어 진지를 압도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등병 포메로이는 기관총 조중령을 통해 새로운 공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전진하는 일본군 병사들이 모래 위에 흩어진 쓰러진 전우들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피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적의 대형은 첫 번째 웨이브보다 더 잘 훈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교들은 더 나은 통제를 유지했고 병사들은 더 일관된 대열로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에밀 917A1 기관총 뒤 그의 진지에서 포메로이는 공격하는 일본군이 알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 교전으로 세련되고 완벽해진 살상 구역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37mm 포 승무원들은 새로운 캐니스터 탄으로 무기를 재장전했습니다. 포병 관측병들은 미리 등록된 집중 지점들이 정확함을 확인했습니다. 기관총 승무원들은 첫 번째 공격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조준 말뚝을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웨이브가 이전의 학살을 촉발했던 바로 그 수학적 중심점에 도달했을 때 폴록 중령은 다시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어 사격이 훨씬 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37mm 캐니스터 타는 적 대형의 가장 밀집된 부분에 정확히 조준되었습니다. 이는 모래톱 전체를 휩쓰는 연쇄적인 파괴의 원뿔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러운 대형 규율을 가지고 전진했던 일본군 병사들은 짧은 거리에서 치명적인 속도를 유지하는 강철 구슬에 의해 대량으로 쓰러졌습니다. 캐니스터 사격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은 즉시 기관총 사격에 직면했습니다. 기관총 승무원들은 공격 사이의 강역 동안 표적 획득 및 사격 분배 기술을 개선하는 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반데그리프트의 방어 개념이 가진 수학적 정밀함은 가장 잔혹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즉, 각 교전은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해병대 사수들은 점점 더 효율적으로 사격을 조율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공격 동안 소수의 일본군 병사들이 서쪽 둑에 도달할 수 있게 했던 작은 공백과 시간 지연을 제거했습니다. 살상 구역은 각 시험을 통해 더욱 완벽하게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공학에서 방어전의 숙련된 실행으로 변모했습니다. 개인의 영웅주의나
전술적 즉흥성이 극복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일본군 지휘관들은 필사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전술적 상상력과 상황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동시에 보여주는 측면 기동을 시행하여 공격을 만회하려 했습니다. 중무장한 모래톱 교차 지점을 계속 공격하는 대신 일본군은 병사들에게 해변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파도 너머 서핑 지대를 통해 해병대의 좌측면을 돌아 헤엄쳐 가려고 했습니다. 이 개념은 정교한 전술적 사고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슴 깊이의 물을 헤쳐나감으로써 공격 부대는 가을 어귀에서 매우 치명적이었던 집중 방어 사격을 우회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측면 공격 시도는 반데그리프트의 방어 계획이 모든 가능한 접근 경로를 얼마나 완벽하게 예상했는지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방어선의 북쪽 끝에 배치된 해병 대원들은 서핑 지대까지 넓게 펼쳐진 명확한 관측 및 사격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이의 물을 헤치고 나아가는 일본군 병사들은 무기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젖지 않게 했습니다. 그들은 밀917A1 기관총이 최대의 정확도를 발휘할 수 있는 거리에서 기관총 사수들에게 완벽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공격하는 병사들은 파도의 균형을 잡으면서도 엄폐하거나 효과적인 방역 사격을 할 수 없어 서핑 지대를 느리게 통과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비상 상황을 위해 사전 조준된 포병 집중 사격이 4시에 일본군 병사들 사이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5시 15분에도 포격이 가해졌습니다. 폭발성 포탄은 물과 모래를 분출하며 이미 서핑 지대에서 대형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병사들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여러 진지에서 발사된 기관총 사격이 노출된 측면 부대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움직임을 둔화시키고 더 쉬운 표적으로 만드는 물 외에는 아무런 보호도 없는 병사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측면 공격은 통상적으로 배치된 방어선이라면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기하학적 정밀성이 전술적 혁신을 어떻게 무력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수학적 증명이 되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반데그리프트 소장은 자신의 방어 계획 마지막 단계 개시를 명령했습니다. 크레스웰 중령이 지휘하는 해병대 제1대대는 상류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대는 해안 전투에서 내륙으로 약 3,000야드 떨어진 마른 여울에서 엘리게이터 가을을 건너려 했습니다. 이 기동은 반데그리프트의 공학적 접근 방식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방어 사격으로 적의 공격 부대를 고정시키고 파괴했습니다. 이제 그는 기동 요소를 배치하여 포위 공격으로 일본군 전체 진지를 붕괴시키고 있었습니다. 크레스웰 대대는 저항 없이 가을 상류를 건너 동쪽 강둑을 따라 소탕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징역은 포병 사격과 조율되었습니다. 이 사격은 일본군이 새로운 방어 진지를 구축하거나 질서 있는 철수를 조직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포위 부대는 체계적인 정밀성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들의 징역은 전투의 방어 단계를 지원했던 것과 동일한 사전 조준 포병 집중 사격의 엄호를 받았습니다. 내륙으로 약 3,000야드 지점에서 해병대는 해변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이들은 이미 치명적임이 입증된 동일한 살상 구역 외에는 탈출로가 없는 붕괴하는 포켓에 남은 일본군을 가두었습니다. 날이 밝은 후 해병대 전차들이 모래톱을 건너 도착하면서 반데그리프트의 연합작전 접근 방식이 최종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장갑 차량들은 야간 전투 중 어둠 속에서 5인 사격 사고를 피하기 위해 예비 병력으로 대기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분쟁 지역을 가로질러 이동하며 보병 진격에 직접적인 화력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하나의 전차가 일본군 지뢰로 손실되었지만 남은 장갑 차량들은 기동 화력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기회 목표물을 공격하고 적 진지를 체계적으로 소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12시 7분 8월 20일 핸더슨 비행장에 도착했던 해병대 223 전투 비행대는 첫 번째 요격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해변을 따라 남아있는 탈출로를 봉쇄하는 기총 소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중지원이 지상 전술 계획과 통합되었습니다. 이는 반데그리프트의 방어 공학이 어떻게 공격 작전으로 매끄럽게 전환되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밤의 방어 성공을 특징 짓는 것과 동일한 수학적 정밀성이 사용되었습니다. 17시 무렵 조직적인 일본군의 저항은 중단되었습니다. 미국 방어 교리의 수학적 혁명은 완전한 전술적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8월 22일 아침 연기가 걷히자 반데그리프트의 방어 공학의 수학적 정밀성은 냉혹한 수치로 측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태평양 전쟁의 남은 기간 동안 미국 전술 교리를 재편할 것이었습니다. 좁은 모래톱과 주변 해변 지역에는 774명에서 800명의 일본군 병사들이 시신으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상호 연결된 기관총 사격과 캐니스터탄의 기하학적 완벽함을 드러내는 형태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츠키 대령의 공격 부대원 중 15명만이 생포되었으며 대부분은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던 부상병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에 비해 미군 사상자는 전사자 34명에서 44명, 부상자 약 75명이었습니다. 모래톱 자체에서의 교전 비율은 미군 1명의 전사자당 일본군 2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반데그리프트의 가장 낙관적인 예상조차 뛰어넘는 방어 공학의 수학적 정당성이었습니다. 이츠키 대령 자신의 운명은 전통적인 일본군의 공격 교리와 미국의 방어 혁신 간의 충돌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연대장은 자신의 공격 부대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목격한 후 자살했습니다. 비록 일부 역사 자료는 그의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 불확실성을 시사했지만 말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성공적인 작전을 지휘했던 전개 일본군 장교는 자신의 전술적 사고를 적응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군사적 영웅주의가 아닌 수학적 원리에 기반한 방어 시스템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패배의 심리적 영향은 일본군 지휘 체계에 울려 퍼질 것이었습니다. 이는 미군의 전투 능력과 방어 결의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투 후 밀 917A1 기관총을 점검하던 1등병 포메로이는 무기의 수랭식 총열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밤새 이어진 교전을 특징지었던 지속적인 사격 때문이었습니다. 방어 사격의 수학적 정밀성은 사상자 통계뿐만 아니라 무기 시스템의 기계적 성능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공학적 사양에 예측된 대로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수랭 시스템은 공냉식 무기라면 오작동을 일으켰을 연사율로 장시간 교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열 과열을 방지했습니다. 사전 조준된 포병 집중 사격은 밤새도록 의도된 목표물에서 몇 야드 이내에 명중했습니다. 이는 수학적 사격 통제가 개별 사수가 육안 관측만으로는 결코 맞출 수 없는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게이터 가을 전투의 전술적 함의는 하룻밤의 전투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반데그리프트 소장은 현대전이 개인의 용기보다 체계적인 공학을 보상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수학적 정밀성으로 설계된 방어 진지는 전통적인 군사적 사고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적군이 수류탄 사거리까지 접근하도록 허용한 다음 발포하는 개념은 해병대의 모든 교범과 훈련 프로그램에 모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군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한 이래 가장 결정적인 전술적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3주 후 엘리게이터 가을에서 확립된 전술은 궁극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이었습니다. 카와구치 키요타케 소장 지휘하에 약 3,000명의 일본군 병력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들은 에드슨스 능선으로 알려지게 될 해병대 진지에 대한 협조된 공격을 펼쳤습니다. 9월 12일과 14일 사이에 벌어진 이 전투는 반데그리프트의 방어 공학 원칙을 훨씬 더 큰 규모로 적용할 것이었습니다. 준비된 진지가 있었고 사전 조준된 포병 사격이 있었습니다. 상호 연결된 기관총 사격과 통제된 사격 통제가 일본군의 야간 공격 전술에 다시 한번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카와구치의 공격 부대는 전사자 700명에서 800명을 기록했으며 미군 사망자는 약 100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어떤 역사 자료를 참고하느냐에 따라 달랐습니다. 전투의 규모가 극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 공학과 전술적 성공 간의 수학적 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대대가 반데그리프트의 혁명적인 방어 개념을 실행했던 전장을 걷던 에드윈 폴록 중령은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단일 전술 교전보다 더 큰 무언가에 참여했음을 말입니다. 중첩된 사격 영역은 정밀하게 기능했습니다. 사전 조준된 포병 집중 사격은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근거리에서 캐니스터탄은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전쟁이 수학 방정식으로 환원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휘관들이 체계적인 공학 원리를 구현할 충분한 훈련을 가졌을 때 가능했습니다. 무장한 적군 병사들이 방어 진지에서 몇 야드 이내로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심리적 도전은 극복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영웅주의가 아닌 기하학적 정밀성에 대한 훈련과 신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투의 더 광범위한 전략적 함의는 태평양 전역에 걸쳐 미국의 방어 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타라와에서 이오지마에 이르는 섬 주둔군은 엘리게이터 가을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할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수학적 사격 계획과 기하학적 위치 선정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방어 사고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었던 전술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학적 확실성을 위해 공간을 교환하는 개념은 미군의 표준 절차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는 적군이 방어 사격이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미리 정해진 살상 구역에 진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절차는 일본군의 공격 전술에 직면한 미군에게 적용될 것이었습니다. 제이콥 보우자는 솔로몬 제도의 주민이었습니다. 그의 정보는 해병대가 방어 함정을 그렇게 정밀하게 준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수학적 전쟁을 가능하게 한 인간적 요소를 대표했습니다. 그는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혀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어진 탈출과 미군 지휘관들에 대한 경고는 반데그리프트의 방어 공학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전술적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이루어졌습니다. 보우자의 일본군 병력 규모 및 접근 경로 정보가 없었다면 해병대의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방어 계획은 텅 빈 전장에서 낭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게이터 가을의 마지막 교훈은 아마도 가장 심오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야간 공격을 숫자의 문제로 바꾸어 20야드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적 지혜는 적군을 가능한 한 전방에서 만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대 유효 사거리에서 목표물을 교전하고 적군이 결정적인 전투거리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반데그리프트의 혁명적인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방어 교리의 모든 원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했습니다. 그는 수학적 정밀성을 사용하여 근거리 전투를 개인의 용기 시험에서 계산된 방정식으로 변환했습니다. 여기에서 기하학적 위치 선정과 협조된 사격은 전술적 성공을 보장했습니다. 방어 공학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전쟁의 남은 기간 동안 보병 전투의 본질을 재편할 것이었습니다.